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10번째 강의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시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장에서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그런 뜻이 되겠죠.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펄스 부호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는 다시 양자기나 북호기, 요과기를 통해서 원래 이제 전송하려고 했던 아날로그 정보로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PCM의 특징으로는 이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에 있어서 원래 신호하고 약간 다른 잡음 같은 게 이제 삽입이 되는데요. 여파 잡음이라든지 표본화 잡음이라든지 양자화 잡음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잡음에서 이제 양자화 잡음이 굉장히 대다수의 잡음이 양자화 잡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은 누화에 강하며, 누화는 뭐냐면 여러 회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신호가 지나갈 때 이제 전기 신호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유도 전류나 유도 전기에 의해서 이 신호가 옆으로 흘러가는 거를 누화라고 하는데, 누화에 좀 상당히 강하고 신호대 잡음비가 좋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무선 통신에 주로 사용됩니다. PCM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날로그 정보가 있고요. 아날로그 정보가 이게 송신 측에서 아날로그 정보를 뒤에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본기를 통해서 이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양자기를 통해서 양자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양자화된 값을 부호기를 통해서 이제 부호화해서 하면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죠. 디지털 신호를 여기에 이제 전송로를 통해서 이제 수신 측에 도달하면 양자기를 통해서 신호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다시 복구기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요과기를 통해서 원래 보내려고 했던 아날로그 정보로 다시 복원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펄스 부호 변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표본화 과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본화는 뭐냐면 연속적인 아날로그 정보에서 일정 시간마다 그 신호값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하고요. 이 표본화,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면 표본화는 이렇게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라고 보면 이거를 일정 시간마다 시간 주기가 같겠죠, 그죠? 그때의 값을 표본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때의 값을 이렇게 표본을 찾아서 신호값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하고요. 이 표본화를 이 시간 주기를 짧게 해서 이제 여러 개를 같은 시간대에 표본화를 하면 원래의 시그널을 재생할 수 있는 이제 빈도 데이터가 많으니까 원래 신호와 유사하게 이제 복원이 가능하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위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양자화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표본화된 값을 특정 레벨 값으로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수치화시키는 게 이제 양자화죠. 양자화를 시키는 거고, 이 양자화를 이진수로 이제 부호화하는 거죠. 2는 0010이죠, 그죠? 0010이고 7은 0111이죠, 그죠?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이렇게 이제 부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0010, 0111, 뭐 0010, 0100 이런 순서로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겠죠. 전송을 하면 자, 여기가 송신부가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신부입니다. 수신부는 이제 위에서 송신부에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거친 역순으로 전송된 전송된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부호화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죠? 이거를 다시 수신 측에서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화를 하면 송신 측에서 양자화된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값이 복원이 되겠죠, 그죠? 복원이 되고 피터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자화된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이제 다시 복원하는 거죠. 복원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양자화 잡음이 뭐냐면 초기에 이제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 값의 표본화 값이 1.8, 6.5, 1.8, 3.4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양자화를 함으로 해서 잡음이 생깁니다. 잡음이라는 뜻은 실제 원신호와 약간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화된 거를 수신 측에서 필터링을 하면 2, 7, 2, 그러니까 위에서는 1.8이었는데 여기 2가 됐죠, 그죠? 0.2 정도가 잡음이 원신호와 다른 약간의 잡음이 끼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CM에 있어서 이제 양자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화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표본화된 신호값을 미리 정해둔 유한계의 값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양자화 잡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의 신호 파형과 양자화된 파형 사이에 이 차이 값이 이제 양자화 잡음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28단계는 뭐 7비트로 하는 거고 256단계는 8비트로 양자화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양자화 잡음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양자화 레벨을 진도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화 계단수 m은 양자화 비트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 수식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부호화는 뭐냐면 이제 양자화된 값을 이진수로 변환해서 완전 디지털화 하는 게 이제 부호화가 되겠죠. 그죠? 양자화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분류 방법이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분류 방법이 일단 진폭을 양자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양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대표값을 찾아서 양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진폭을 가지고 양자하는 방법은 선형 양자화, 그리고 비선형 양자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시간 변화에 따른 양자 방법에는 적응형 양자화, 고정형 양자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값을 가지고 양자하는 방법에는 스칼라 양자화와 벡터 양자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형 양자화는 양자의 레벨을 같은 간격으로 이제 취하는 방식이 되고요.
양자 계단 폭이 입력 신호 레벨과 관계없이 일정한 방식이고 디지털 비디오 장비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비선형 양자 방식은 입력 신호 레벨이 작을 때는 양자 계단 간격을 좀 작게 하고 입력 신호 레벨이 클 때는 양자와 계단 간격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선형적이지 않게 비선형 형태로 양자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른 양자 방법 중에 적응형 양자화는 입력 신호 레벨에 따라 양자 계단의 최대값, 최소값을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ADPCM 등에 사용되는 양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른 방법 중에 고정형 양자화는 양자 계단이 시간적으로 변화 없이 고정적으로 고정화시켜 놓고 양자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값을 가지고 이제 양자하는 방법은 스칼라는 이게 뭐냐면 이 방향이 없이 그냥 양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본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양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벡터 양자화는 뭐냐면 일련의 표본들을 특성화시킨 여러 대표값을 가지고 양자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법을 대역 전송, 브로드밴드 전송이라고 하는데요. 대역 전송 또는 브로드밴드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전송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송신 측에서는 직류 신호를 교류 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직류 신호란 말이 결국은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제 수신 측에서는 송신 측에서 이제 교류 신호를 보내왔죠, 그죠? 교류 신호를 보내왔으니까 이제 원래의 그런 디지털 직류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망을 이용해서 컴퓨터 통신할 때 주로 모뎀에서 신호 변환하는 방식이 대역 전송, 브로드밴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송파의 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수식도 이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반송파의 일반적인 수식의 표현입니다. 수식은 반송파는 반송파의 진폭 곱하기 쌓인 반송파의 각 주파수와 시간 그리고 반송파의 위상차에 대한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미리 조금 이 변조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변조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변조가 있고 디지털 변조가 있고 펄스 변조, 스펙트럼 확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아날로그 변조에는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디지털 변조에는 싱글 캐리어 변조, 멀티 캐리어 변조. 싱글 캐리어는 캐리어가 하나다. 멀티 캐리어 변조는 캐리어가 여러 개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싱글 캐리어 변조에는 진폭 편의 변조, 주파수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 직행 진폭 변조 이런 게 있고요. 멀티 캐리어 변조에는 직행 주파수 분할 다중 변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먼저 디지털 변조 방식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진폭 편의 변조를 보면요. 진폭 편의 변조는 진폭을 편차를 둬서 변조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진폭에 대한 변화가 없다가 값이 1일 때는 진폭에 이제 편의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1이 값이 들어니까 진폭에 대한 편의가 생기고 0에는 진폭 편의에 대한 게 없다가 1일 때 이제 진폭 편의가 생기고 0일 때는 진폭의 편의가 없다가 1일 때 진폭 편의가 생기고 이러한 거를 이진폭 편의 변조가 되겠습니다. 이진폭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이 이렇게 0, 1 이렇게 두 개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제 사진폭 편의 변조는 뭐냐면 값이 0, 1, 2, 3 총 4개 정도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0,0일 때는 진폭의 편의가 없다가 0,1에는 좀 작게, 그죠? 작게 진폭 편의가 있다가 1, 1은 3이니까 제일 큰 값이죠. 그죠? 크게 이제 진폭 변조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0, 1은 또 작게 진폭 변조가 생기고 1, 0은 진폭 변조가 없다가 1, 0은 0, 1의 2배, 그죠? 0, 1의 2배로 진폭 편의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0, 1은 1만큼 1, 1은 가장 크게, 그죠? 0, 0은 거의 이제 진폭 편의가 없이 1, 0은 0, 1의 2배 정도 이런 식으로 진폭 편의가 생겨서 변조해서 전송할 수 있게끔 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파수 편의 변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 편의 변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파수를 값을 달리해서 데이터를 변조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보시면은 0일 때는 원래의 주파수대로 이렇게 0이 가다가 1일 때는 주파수가 2배로 바뀌죠. 그죠? 또 1일 때는 또 주파수가 2배로 바뀌고 0일 때는 원래의 주파수로 갔다가 1일 때는 다시 주파수가 2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0값과 1값을 달리해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 한 방식을 주파수를 편의해서 변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상 편의 변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거는 이제 진폭, 얘는 이제 이 진폭을 이제 편의해서 변조하는 거고요. 그죠? 주파수는 주파수를 이렇게 편의해서 변조해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위상을 편의해서 변조해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위상 편의 변조가 있고 밑에는 이제 원래 위상, 2위상, 4위상, 8위상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원위상은 0에서 이렇게 180도까지 갔다가 다시 360도로 돌아왔다가 다시 180도로 갔다가 그죠? 180도로 갔다가 이렇게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180도 차이는 뭐냐면 이 그림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내려갈 거고, 다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0도 차이는 이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 90도 정도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면 되고 45도 차이는 절반 정도만 더, 여기서 절반 정도만 더 편의가 더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변하게 됩니다. 0일 때는 이제 원래 주파수 위상대로 이제 가다가 1이 되면 180도로 바뀐 위상이 변이가 생기죠. 편의에 의해서 생기고 다시 1일 때는 다시 180도로 바뀌어서 생기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 편의 변조는 180도로 진행이 되고 4위상 편의 변조는 90도씩 차이가 나게끔 해서 3위상이 되겠죠.
45도씩 차이가 나면 총 8 이상 편의 변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에서 이제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쭉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폭 편의 변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Amplitude Shift Key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파의 진폭을 2개 또는 4개를 정해놓고 데이터가 1이거나 0이면 미리 약속된 진폭의 반속파를 수신층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그림 설명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폭 편의 변조 방식은 오류가 좀 많아요. 오류도 많고 전송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잡음이나 신호 변화에 약한 것도 좀 있고, 물론 뭐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렇게 좀 잡음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 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은 방송파의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로 이제 미리 정해놓고 0이면 낮은 주파수를, 1이면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진폭 편의 변조 방식보다는 좀 잡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회로도 구성이나 이 회로가 좀 단순해서 진폭 편의 변조보다는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페이지 시프트 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등분, 4등분, 8등분, 2등분은 180도, 4등분은 90도, 8등분은 45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다른 위상의 0이나 1을 할당해서 수신층에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폭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은 일단 뭐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편의 변조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폭 편의 변조 방식하고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해놨으니까 변조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그리고 대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폭 위상 편의 변조 방식에는 직교 위상 편의 변조 방식하고 직교 진폭 변조 방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QPSK 직교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은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의 하나인데 전송하자 하는 두 값의 전송 신호를 방송파의 0위상과 파이 위상에 대응시켜서 전송하는 이진위상 편의 변조와는 달리 0과 1비트를 반송파의 4개 위상에 대응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직교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교 진폭 변조 방식은 다치 변조, 멀티레벨 모듈레이션 방식의 하나고요.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의 쌍방을 조합하여 이용하는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날로그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디지털 전송할 때 고속 변조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먼저 이제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방송파를 0과 1로 오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설계가 간단하고 대신 뭐
간단하기 때문에 전속력이 주파수 변동에 좀 강하다. 주파수가 0, 1, 온오프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주위에서 몇 개 주파수 막 변하는 신호가 와도 얘는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영향을 좀 덜 받겠죠. 그죠? 대신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 오프 이 레벨에 영향이 있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송력의 레벨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생기면 온오프의 특성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불규칙 왜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파수 변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 변조 방식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인데요. 이진부호이면서 0과 1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파수를 정해놓고 0이 들어오면 낮은 주파수, 1이 들어오면 높은 주파수 그런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죠. 레벨 변동과 잡음에 영향은 좀 적게 받지만 전송력의 주파수 변동에는 좀 약하다. 그렇죠? 주파수 변동이 있으면 0과 1의 값이 좀 헷갈리겠죠. 그리고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CCITT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표준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되고요. 위상 변조 방식, 페이즈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0과 1에 따라서 반수파의 위상을 0도, 180도, 90도, 45도 형태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변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파의 위상이 아니라 반수파의 위상이 변함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 전송의 다중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화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살펴보죠. 다중화는 전송로 하나에, 그러니까 이 전송로가 지금 하나죠. 전송로가 하나인데 이게 좀 고속이고 고용량 전송로 하나에 송신측이 여러 개다. 단말기가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 신호 여러 개를 중복시켜서 고속 신호 하나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멀티플렉스에서 여러 신호를 여기서 하나의 고속 신호로 만들어서 T라는 고속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수신측의 멀티플렉스에서 ABC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 값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이 또 중복됐네요. 하나의 통신로를 여러 가입자가 동시에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송로의 이용 효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높고 전송선로를 하나만 깔면 되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겠죠.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유지보수도 용이하겠죠. 그죠? 매우 경제적이다. 다음 정부 전송의 다중화 중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건데요. 전송로가 하나의 전송로긴 합니다. 하나의 전송로인데 이 전송로에 데이터를 보낼 때 전송로는 하나인데 데이터를 보낼 때 주파수를 나누는 거죠. 주파수를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5번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쪼개서 전송로 하나의 대역폭을 여러 개의 대역폭으로 분할해서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여기서 단말기 1번은 채널 1번을 쓰겠다. 단말기 N번은 채널 N번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같은 시간에 별도의 주파수 채널로 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좁게 나누면 서로 간섭이 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간섭을 막기 위해서 사이에 대역이 필요하다. 주파수를 좀 조금씩 띄엄띄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채널을 뭐 주파수만 쪼개면 채널을 계속 늘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추가가 쉽고, 그리고 뭐, 이 채널에 어떤 코드를 보내는 거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이제 다중화가 가능하겠죠. 다음 10분할 다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아까 주파수 다중화 쪽에서는 주파수를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쪼개어서 데이터를 전송했었는데요. 10분할 다중화는 전송물을 시간으로 쪼개는 겁니다.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으로 쪼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채널 1번을 써라. 그 다음 시간은 2번, 그 다음 시간은 3번, 그 다음 시간은 4번, 그 다음에 채널 5번이 없으면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채널 1번이 써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여기 나와요. 시간 슬롯으로 나눠서 여러 채널이 한 정선로에 시간을 불안해서 사용한다는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가드 타임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시간과 시간의 갭이 너무 좁으면 서로 간섭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이제 가드 타임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뭐 버퍼 기억 장치가 필요하고 굉장히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제 시그널 다중화 방식에는 동기식 시그널 다중화와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가 있습니다. 동기식은 말 그대로 동기화를 해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동기화를 해서 다중화해서 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는 동기화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동기화를 안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될 텐데요. 통계적 시그널 다중화 방식 또는 지능화 다중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식은 실제로 전송 요구가 있는 채널에만 시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실제로 전송 요구가 없는 채널에는 시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송 효율을 굉장히 높인 다중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와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CU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 TDM 시분할 다중화 장비가 들어가고요. 양쪽에 이제 모뎀이 있고 여기가 전송로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송신층이라고 보고 수신층이라고 보면 다시 TDM을 통해서 단말기 A나 B나 C나 D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 중에 이제 동기식은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 A, B, C, D 그 다음에 또 A 두 번째, B 두 번째, C 두 번째, D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는 사이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그대로 쓰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낭비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 방식은 뭐냐면 데이터가 있는 채널만 아까 쓰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슬롯을 비워버리고
데이터 있는 것만 쭉 합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 B1,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있는 것만 B2, C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쫙 모아서 데이터만 쫙 보내기 때문에 앞서는 4사이클까지 다 시간이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다 보낼 수 있었는데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에서는 2사이클만 있어도 충분히 데이터를 다 보낼 수 있죠. 그죠? 남은 사이클은 다른 데이터를 보내는데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동쪽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 분할 다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화 CDM이라고 하는데요. 스펙트럼 확산 다중화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신호, 우리가 이제 요 신호를 보내고 싶다는 게 되겠죠, 그죠? 요런 신호를 보내고 싶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싶은데 이런 신호에 각각의 암호 코드, 암호 신호를 만듭니다. 암호 코드, 암호 신호를 만들어서 그 암호 신호와 희망 신호를 합해서 스펙트럼 확산된 희망 신호를 다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이제 각각 만들어진 스펙트럼 확장된 희망 신호를 다중화 장치에 의해서 신호를 합쳐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수신 측에서는 서로 약속된 신호로 필터링을 하죠. 각각 약속된 신호로 필터링을 하면 요 신호에서 요 신호는 이제 공통되게 다 수신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수신을 해서 여기에 암호 신호를 삭제를 하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왔었죠. 그죠? 요 부분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신호를 수신을 해서 암호 신호로 이제 스펙트럼 확장된 거를 스펙트럼 축소를 시키면 이러한 원래 보내려고 했던 희망 신호가 되겠죠. 요 신호와 요 신호는 모르겠죠, 얘가. 왜냐면 암호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신호를 가지고 각각의 암호 신호에 맞게 각각의 원래 전송된 희망 신호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고속의 송신 신호를 수백 개 이상의 직교하는 협대역 부반송파로 변조시켜서 다중화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굉장히 이렇게 좁게 협대역 부반송파로 이제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이런 형태로 다중화를 하게 되죠. 다중화를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조와 다중화가 동시에 수행됩니다. 동시에 수행되고 부반송파 간에는 직교성을 유지를 하자. 그런 게 되고요. 주로 이용되는 분야는 무선랜 분야에서도 이러한 표준 스펙을 따라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동전화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직교 다중 접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직교 다중 접속이란 말은 직교 다중 접속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 동일한 시간, 주파수, 공간 자원상에 2대 이상의 단말에 대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 되고요. 요즘 나오는 5G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비직교 다중 접속 방식이 이제 5G 이동통신에 주로 사용되어 있고 OFDMA 직교 다중 접속 방식은 예전에 4G 이동통신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직교 다중 접속 방식이 고속통신과 높은 주파수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개념도를 보시면 OFDMA는 직교 자원을 할당하게 되어 있고, 비직교 다중 접속 방식인 NOMA는 전력 제어를 통한 구반송파를 중첩해서 할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주파수 자원을 할당을 할 때 OFDMA는 한 대만 동일 주파수의 단말기를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NOMA는 동시에 두 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당에서는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외우기보다는 용어의 뜻을 많이 살펴보시면 그 원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